척수 손상의 개요입니다. 자, 척수 손상 그러면 마비된 위치에 따라서 그 기능 장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위쪽이 마비가 되면 위쪽에 있는 척수가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이 안 돼서 호흡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 못 쓰게 되면 당연히 걷거나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SCI 환자분들은 휠체어를 주로 타고 다닙니다. 물론 아래쪽 레벨에서 다치게 되면 보행도 가능할 수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마비는 양쪽 다리가 마비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양손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손만 쓸 수 있어도 운전도 다 할 수 있고요. 또 휠체어를 타게 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하지마비 환자분들이 실제 자기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사지마비 같은 경우는 팔다리를 다 못 쓰는 거라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호자도 많이 필요할 거고, 직업적인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휠체어를 탄다고 하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척수 손상이 왜 발생하냐? 뭐 병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뇌졸중처럼 척수 쪽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외상이에요, 외상. 특히 교통사고 또는 뭐 낙상 또는 뭐 스포츠 손상처럼 이게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통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많고,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 사고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외상 때문에 생기는 거고, 50%가 목뼈 손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지마비입니다. 목뼈가 망가지게 되면 사지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예후가 너무 좋지가 않죠. 네, 중추신경계가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척수도 다치게 되면 그냥 사지마비를 갖고 있는 채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SCI 환자분 중에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교통사고라든가 뭐 낙상 이런 것들이 젊을 때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척추를 보게 되면 우리가 26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가슴 쪽 척추뼈에서는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가슴 쪽 척추는 운동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갈비뼈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갈비뼈가 붙어 있는 거 아래, 여기 쪽 척추뼈가 상당히 많이 다치게 돼요. 똑같이 충격이 오더라도 갈비뼈 때문에 요 중간에는 덜 다치고 이런 쪽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어 목표 같은 경우는 갈비뼈 쪽 그 가슴 쪽 척추 바로 위쪽에 있는 C5, 6, 7번 사이에서 많이 골절이 있고요. 그리고 척추 가슴뼈 아래쪽 T10부터는 갈비뼈가 붙어 있긴 하지만 붕 떠 있는 갈비뼈거든요. 그래서 T10 이하로 손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종종 척수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종양, 혈관 질환 때문에 SCI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척추뼈가 외상 때문에 골절이 있으면서 그 안쪽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함께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골절이 있은 다음에는 그 골절된 뼈가 잘 붙을 수 있게 붙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정복이라고 합니다. 정복. 그래서 잘 붙을 때까지 척추뼈 주변을 그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척추뼈가 다 붙었다라고 확인된 경우부터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비된 채로 이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침대에서 못 있게라든가 욕실에서 목욕하기, 일단은 욕실로 가야 될 거잖아요. 침실로 가서 침대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고, 또 하지마비 때문에 차가 그 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차 운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로 가야 되는 거 등등, 이런 식의 것들을 물리치료사가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손상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라서 기능적으로 좀 좋다라고 하면 뭐 서는 거, 걷는 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조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척수 손상이 있은 다음에는 과연 집에서 잘 지낼 수가 있을지 가정 평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을 만한 화장실, 휠체어를 타고 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걸 꼭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지마비 그러면 그 서비칼 스파이널 코드, 목 척수 쪽 손상이라 볼 수 있고, 하지마비는 손을 쓸 수 있는 경우니까 가슴 쪽, 가슴머리 아래쪽입니다. 자,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SCI 진단명을 내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C5SCI라고 하는 거, 그럼 분명히 척수 손상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 C5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C5, 목 척수 중에서 목 5번째 척수까지만 살아있다. 6번째부터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정의가 목 C5, C5에 해당되는 근육들이 근력이 페어 이상일 때를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COSCI 그러면 CO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손상 부위가 양쪽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L은 레프트고 R은 라이트가 됩니다.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T1까지가 살아있으면 사지마비가 됩니다. 사지마비는 테트라플레이지아예요. 플레이지아는 마비고요. 테트라는 4인데 다른 말로 이제 쿼드리플레이지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테트라랑 똑같은 얘기고요. 자, T1, 소라시 1까지만 살아있으면 손 기능이 좋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제 파라플레이지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2 아래로 손상이 되면 파라플레이지아, T1부터 위 중간에 손상이 되면 테트라플레이지아, 사지마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기능은 좋은 거죠. 만일에 이런 경우는 다리 쪽, 팔 쪽도 다 마비되지만 몸통 쪽도 다 마비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몸통은 이렇게 이만큼은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마비되는 거죠. 살아있는 쪽의 근육이 훨씬 더 많을수록 기능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척추뼈는 목뼈가 7개, 가슴뼈가 12개, 그리고 허리뼈가 5개, 엉치뼈는 1개인데 태어날 때는 5개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안쪽을 지나가는 게 척수인데요. 척수는 세그멘트, 그 분절을 목 척수는 8개, 가슴은 12개, 허리는 5개, 그리고 엉치는 5개, 꼬리는 1개. 이렇게 척수 분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그 척추뼈의 개수랑 똑같은데 목척수만 1개가 더 많습니다. 척수가 뇌가 있고 척수가 이렇게 되면 그 옆으로 양옆으로 척수신경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척수신경에 따라서 이것도 1번 척수신경, 뭐 2번 척수신경 이렇게 분간을 하는데 이 척수신경이 나가는 자리가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C1 목신경 첫 번째 거는 두개골이랑 첫 번째 목뼈 사이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척수는 이렇게 8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 신경에 따라서 목척수 분절을 여기를 C1, 여기를 C2, 여기 C3 척수 신경이 나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번호로 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날 때는
스파이널 코드, 척추랑 척수랑 길이가 똑같은데 우리가 자라면서 척추뼈가 더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척수가 딱 보게 되면 척추뼈 L2 정도에서 2, 3 정도에서 척수는 끝나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척수신경만 나와서 자기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척수의 길이랑 척추뼈 전체 길이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길 바랍니다. 자, 척수 손상이 있게 되면 1차적으로 중추신경계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이거를 척추 쇼크, 척수 쇼크, 스파이널 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마비가 있고 또 스패스티시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위축이 되고 또 스패스티시티, 또 심폐기능,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욕창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대부분 폐렴으로 다 사망을 했습니다. 급격히 신체가 쇠약이 되면서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폐렴으로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마비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아주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 목적은 마비된 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마비된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비된 채로 살 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물리치료의 목표고요. 어떤 경우에 완전 마비가 아니면 불완전 마비일 경우에는 기능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마비는 댕강 끊긴 거고요. 척수가 중간에 완전히 이게 끊겨버린 거고, 불완전 마비는 다 끊기지 않고 일부가 살아있는 거를 불완전 마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비된 거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자세, 그리고 RM, 관절이 굳지 않게,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극성기 물리치료는 그렇고요. 자, 먼저 이분이 어떻게 다쳤는지를 알고 그러면 대략 예측을 어떤 식의 문제가 있겠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메디컬 차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물리치료사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EMR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렉트로 메디컬 레코드라고 해서 전자의료 의무기록이라고 완전히 컴퓨터 상에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그 SCI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주로 호흡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호흡을 잘 못하게 되면 돌아가실 수도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호흡 능력에 대한 거가 얼만큼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거고 또 숨을 크게 쉴 때 가슴이 얼만큼 팽창되는지 호흡 유형 대부분 우리가 숨을 쉴 때 가슴과 배가 볼록하고 가슴도 커지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근육들이 많이 마비된 SCI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호흡 패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이 커지면 배가 들어가고 배가 볼록하면 가슴이 같이 안 커지고 그러면 호흡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침을 하면서 가래 같은 거를 뱉어내는데 가래는 다른 말로 객담이라고 합니다. 또는 스퓨텀이에요, 스퓨텀. 이거를 배출을 해야지만 폐렴에 안 빠질 수 있는데 복근이 마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래를 잘 뱉어낼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폐렴으로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ROM 그리고 MMT 평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패스티시티가 있기 때문에 마스, 모디피드 에시오스 스케일을 통해서 그 근육 긴장도에 대한 정도를 판단을 미리 해 놓아야 됩니다. 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 관절이 굳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 잡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마비됐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좀 좋은 자세로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베개 같은 걸 구해서
예, 관절이 굽지 않게 되는 위치로 놓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스패스티시티가 더 나빠지거나 통증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급성기 물리치료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해줄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ROM 운동, 관절이 굳지 않게 ROM 운동, 그리고 체스트 PT, 가래를 빨리 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스트 PT 흉부 물리치료가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부분 척추가 골절이 있으면서 척수가 다친 거기 때문에 급성기 동안에는 일단은 마비된 쪽의 기능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골절이 된 거를 빨리 붙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자켓을 입고 몸통을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고, 골절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매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수동적 ROM이라든가 힘을 줄 수 있으면 능동적 ROM 운동, 그리고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흉부 물리치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특히 이제 목뼈가 부러지게 되면 우리는 팔다리 뼈가 부러지면 섞어 붕대를 해서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데 척추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렇게 고정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목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머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이렇게 딱 매달은 다음에 이렇게 추로해서 관절을 이렇게 척추를 벌린 상태로 이렇게 척추뼈가 붙을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 12주까지니까 거의 3-4개월을 2-3개월을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목뼈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뼈가 좀 붙었다 그러면 요렇게 자켓이나 똑같이 머리에다 낀 거를 해 놓고 목뼈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그 틀을 박아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할로 올소치스라고 합니다. 할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RM 운동과 체스트 PT, 호흡 치료에 대한 것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관절 구축에 대한 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 마비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휠체어에서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몸통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 힘을 잘 줘서 자세를 바로잡고 하는데 몸통마저 마비가 되어 있으면 그 자세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자세에서 관절이 굳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휠체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건 하지마비, 다리마비 환자건 간에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식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이제 방석 같은 쿠션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동 운동, RM 운동, 힘이 있으면 근력화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종종 관절이 굳어 있으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 스트레칭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정말 너무 세게 하거나 절차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딴 곳 뼈대기 지금 엑스레이 사진상 보면 여기 뼈가 있으면 안 되는 부위인데 뼈가 생긴 거지요.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뼈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뼈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 딴 곳 뼈대기라고 합니다. 스트레칭 힘을 너무 과하게 주거나 좀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 벌림 정상 범위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비덕션은 45도 이하 그리고 SLR 그러면 누워서 무릎을 편 상태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SLR이라고 합니다. 한 60도 정도.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을 함께 구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 익스텐션 시켜주는 펴주는 근육들의 힘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힘줄, 근육 파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무 늘어나게 되면
손이 마비돼도 손을 쥐는 것 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손목에서 손등을 이렇게 들게 되면 손가락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반대로 손등을 이렇게 플렉션 하게 되면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꽉 쥐는 동작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근육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손목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쥐는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테노데시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가락 근육이 마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살짝 쥐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테노데시스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쥐는 동작을 연습하고 실제 ADL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슴 척수, 소라식 스파이널 코드가 망가진 사람들은 가슴 척수기 때문에 손 기능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 다리 마비가 되는 거지요. 손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동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리만 못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몸통도 마비됐을 거고 다리도 마비됐겠죠. 이동을 할 때는 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매트, 뭐 침대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엉덩이를 들어 올릴 만한 힘이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몸통도 마비됐고 다리도 마비됐기 때문에 몸통과 다리를 움직여서 이 침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팔의 힘을 사용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연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다리 힘을 팔의 힘으로 다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팔에 저항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트 크러치, 침상 목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양쪽에 침상 목발을 짚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끌려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 못할 때 침상 목발을 짚고 힘을 딱 주고 팔을 올리게 되면 몸을 쭉 위로 올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상 목발 높이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요. 엉덩이를 든 상태로 옆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지요. 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넓은 등근, 라티시머스, 도지머슬, 트라이셉스 브라키, 그리고 손목 이런 근육들이 힘을 골고루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손을 꽉 쥘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침상 목발, 매트 크러치를 사용해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운동,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양 다리 마비 환자분들은 무조건 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팔의 힘으로 다리의 이동성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파스티시티. 마찬가지로 그 뇌졸중에서의 스파스티처럼 마찬가지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분들도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스파스티시티가 더 나빠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근육을 꽉 쥘 때 근육의 도톰한 부위를 꽉 잡으면 머슬 톤이 근육 긴장도가 확 올라갑니다. 또는 뭐 유쾌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톤이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욕창은 주변의 보호자, 치료사가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욕창 관리 원칙들이 있는데 욕창이 있게 되면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피부 조직이 괴사,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망가지게 되면 그쪽으로 상당히 안 좋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욕창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특히 SCI 환자분들한테 방광에 감염이 많이 생깁니다.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요 관을 통해서 소변이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집니다. 방광은 소변을 모아주는 거고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이렇게 딱 배출이 되는 건데 여기 관략근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중추신경계에서 통제해주는 관략근들인데 이런 관략근 컨트롤이 잘 안 되게 되면 소변이 역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감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변이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변이 마려우면 오줌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을 가지요. 근데 그렇지 않게 소변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환자분들이 SCI 환자분들입니다.
소변이 쌓이거나 아니면 다른 배설물들 때문에 압박이 되면 마찬가지로 스파스티시티가 더 나빠지고요. 꽉 끼는 신발 또는 내성 발톱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느낌들이 있으면 하여튼 이게 머슬 톤이 근육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절이 있거나 관절 구축이 있을 때 스파스티시티가 더 나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초기부터 요렇게 경사침대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분명 이렇게 딱 세워서 정상적으로 기립 자세를 경험을 해 주게 하는 거는 그 다리 기능 또는 전체적인 기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주의사항은 지금 그 가슴 척수 쪽 이상 또 특히 사지마비처럼 목 척수 쪽이 망가진 분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계 기능이 원활치가 못해서 갑자기 이렇게 서게 되면 뭐 메스껍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고 막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워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어 머리로 가는 혈액이 좀 줄어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머리로 가는 혈액을 더 많이 보내 줘야 되는데 예 SCI 환자분들은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누워 있다가 서게 되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서 메스껍거나 뭐 어지럽거나 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한 번에 쫙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해서 잘 정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세우는 거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세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지마비 환자분들한테는 하면 좋긴 한데 참 위험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지마비 환자분들은 이렇게 침대에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마비 환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요런 어 그 서기 틀 스탠딩 프레임이라고 하는 서기 틀에 서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율신경계 반응이 잘 적응이 되면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거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사지마비 환자분들이 너무 오래 서지 않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면서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의식도 잃게 되는데 이렇게 앉거나 설 때 자꾸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생기면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세우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잘 안 되게 잘 정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사침대에 서기의 목적에 대한 거는 매우 중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임상에서 워낙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고 반드시 해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발목을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90도로 평평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딱 바짝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을 이렇게 꺾어 놓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스티시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경사침대는 대부분 15분 이상을 서 있습니다. 15분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 발바닥 쪽 그 빈골을 스트레칭할 수 있어서 머슬 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들이 사지마비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쪼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좀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리 쪽에다가 탄력 스타킹, 그래서 혈액이 다리 쪽으로 많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거 또는 이제 복대를 착용해서 배가 튀어나오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욕창. 욕창은 굉장히 안 좋은 증상입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피부 조직이 괴사를 하고 심한 경우는 근육까지 썩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딱딱하고 아파 약간 불편하면서 몸을 실룩실룩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되게 만들지요. 근데 이게 SCI 환자분들은 불편하다고 하는 느낌이 오질 않아요. 감각과 운동이 모두 마비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엉덩이 아래쪽이 압박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엉덩이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 욕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욕창이 잘 발생되는 부위가 있는데
결국은 그 부위에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지만 그런 부위에 압박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압박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그 압력을 좀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따금씩 몸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해야지만 엉덩이 쪽에 압력이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는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 자, 그런데 이거는 보호자분이 또는 본인이 깨어 있으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잠자는 동안에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꾸는 건 참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압력 제거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여기 공기방울처럼 생긴 것들에 대한 압력이 달라지면서 너무 한쪽으로 압박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매트리스입니다. 욕창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욕창이 생기면 다른 치료를 거의 할 수가 없고요. 욕창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하게 욕창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욕창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부위는 뼈 돌출 부위. 뼈 돌출 부위 그쪽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조직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뒤꿈치뼈라든가 그런 이제 세이크럼, 엉치뼈 쪽, 팔꿈치 또는 뒤통수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욕창이 많이 호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선행적으로 미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피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바깥과 안쪽 몸을 이렇게 서로 분리해 주고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바깥쪽에 안 좋은 것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피부에 다 차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욕창이 생기면서 피부가 이렇게 개방이 돼 버리면 바깥쪽에 안 좋은 것들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폐혈증서부터 해서 상당히 안 좋은 증상들, 안 좋은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욕창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의 손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자, C5라고 하는 거는 C5까지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어깨 쪽에서 엘보, 숄더, 여기가 리스트고 여기 핸드 손이에요. 자, 이거를 팔꿈치를 구부리는 거 C5, 손등을 펴는 거 C6, 팔꿈치를 다시 펴는 거 C7, 손등을 구부리는 거 C8, 그리고 손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은 T1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물론 팔꿈치를 구부리는 게 C5 혼자서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C5, 6 정도가 작동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목척수 5번째에서 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자, 팔꿈치 굽히는 거, 엘보 플렉서, 팔꿈치 굽힌 거는 C, 서비칼 5번째 척수에서 담당하는 거고 손등, 리스트를 익스텐션 시키는 거 이거는 C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펴주는 거 C7 그리고 손목을 굽혀주는 거 C8 그리고 손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은 T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1까지 살아 있어야지만 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T1까지 살아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하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C5까지만 멀쩡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팔꿈치를 굽혀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손 기능이 매우 좋지 않겠지만 이렇게 몸의 위치를 잘 이용하고 그 휠체어를 잘 걸고 쭉 하게 되면 한쪽을 살짝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엉덩이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살짝 해소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만일의 손기능 그리고 팔꿈치를 펴는 기능이 멀쩡하다라고 하면 팔꿈치를 딱 펴고 딱 괴고 그냥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살짝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충분하게 들어 올리지 않아도 조금만 엉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엉덩이에 압박되는 그런 압력, 체중 압력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욕창 관리를 보호자분들이 매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께서 스스로 2 시간마다 한 번씩 또는 뭐 30-40 분마다 한 번씩 압력을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게 압박이 되지 않게끔 해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